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돈이라는 주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우리한테는 뭐랄까 너무 익숙하지만 어쩌면 그 본질은 잘 모르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매일 쓰는 이 돈이 정확히 무언지, 그리고 왜 시간이 흐르면서 내 돈의 가치가 자꾸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들을 다루는 자료입니다. 돈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물물교환 시대부터 오늘날의 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까지 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물가 상승을 경험하는지, 또 금 같은 자산은 왜 여전히 주목받는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정무 속에서 이거다 하는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분석의 출발점은 돈을 원하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정의하는군요. 네.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물건을 직접 맞바꾸던 아주 먼 옛날에서 조개 껍데기나 금속 동전을 거쳐서 지금의 종이돈, 디지털 숫자로 어떻게 진화해 온 걸까요? 핵심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돈이 없던 시절엔 물물교환이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했죠. 그렇죠. 힘들었겠네요. 네, 소금 한 포대랑 물고기 한 마리 가치를 막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교환을 좀 쉽게 하려고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는 특정 물건, 예를 들면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돈처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기원전 한 7세기쯤 리디아 지역에서 금하고 은으로 만든 무게와 순도가 일정한 최초의 주화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화폐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중국 같은 데로 퍼져나가면서 귀금속 화폐가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금화나 은화는 반짝이고 가치도 있어 보이지만 들고 다니려면 꽤 무겁고 좀 번거로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은행의 초기 형태로 이야기가 넘어가는군요. 17세기 영국 금세공업자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금화를 직접 들고 다니는 대신에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금세공업자한테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사람들이 실제 금화 대신 이 종이 보관증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종이로요? 네, 이게 사실상 종이화폐의 시작인 셈이죠. 그런데 이 금세공업자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해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금화를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럼 창고에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내줘도 당장은 문제가 없겠군요. 에이, 설마 그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관 중인 금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보관증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현대 은행 시스템의 핵심 원리인 신용창조의 기원이다라고 이 분석은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을 그냥 단순히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금고공고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예금된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은행이 없는 돈을 만들어낸다고요? 금세공업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단순한 원리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훨씬 복잡한 시스템인가요? 원리는 비슷한데 훨씬 정교하고 제도화되었죠.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리를 보면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시중에 100억 원을 공급하고 A은행이 그 돈을 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A은행은 법정 지급준 비율, 그러니까 예금 중에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 가령 7%라고 하면 7억 원만 남기고요. 나머지 93억 원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 아니면 B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B은행은 또 이 돈의 7%인 약 6.5억 원을 남기고 86.5억 원을 C은행에 대출해 주고요. 이런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처음 중앙은행이 언급한 100억 원이 이론적으로는 최대 1,400억 원 이상의 돈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 시스템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입니다. 은행은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시중의 돈의 양, 즉 통화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군요. 여기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넘어가네요. 요즘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아이고 가격이 또 올랐네 하는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수치를 보면 그 변화가 엄청납니다. 1970년에 10원 하던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2020년에는 1,200원으로 120배, 50원 하던 짜장면 한 그릇이 4,500원으로 75배나 뛰었다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물건이나 서비스 자체가 귀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분석은 물건 자체의 가치 상승보다는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통화량 팽창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이자의 존재를 지목합니다. 이자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빚을 갚으려면 돈이 더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시스템 전체의 돈의 양을 늘린다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섬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념을 이해하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어떤 외딴 섬에 중앙은행이랑 일반은행 하나,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 딱 한 명만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중앙은행이 처음에 딱 1억 원만 발행해서 섬 전체에 있는 돈은 1억 원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 1억 원 전부를 어떤 사람에게 연 5% 이자로 빌려줬어요. 1년 뒤에 이 사람은 원금 1억 원이랑 이자 500만 원, 총 1억 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섬에는 애초에 1억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500만 원의 이자는 어디서 나서 갚아야 할까요? 섬 전체에 1억 원밖에 없으니까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가 돈을 더 빌리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내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누군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거나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려야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시스템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필연적으로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통화량과 물가지수 그래프가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인 것이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결국 시스템 자체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의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이 분석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물가 상승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같은 걸 들지만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증가하는 통화량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흔해지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게 물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다는 논리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앨런 그린스판 전 미 연준 의장의 발언처럼 어쩌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자와 부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더 많은 돈을 공급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제시합니다. 돈을 계속 공급해야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을 텐데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서도 2008년 짐바브웨나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그 초인플레이션 사례를 보여주네요. 짐바브웨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억 %를 넘었고 100조 달러짜리 지폐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네, 끔찍했죠. 독일에서는 스테이크 하나 가격이 1년여 만에 7조 마르크가 넘었다니 정말 상상조차 힘듭니다.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한 장치는 없나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중앙은행을 통화량이라는 물줄기의 양을 조절하는 댐에 비유하면서 경제 안정과 물가 관리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설명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요. 첫째는 이자율, 즉 기준금리 조절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대출이 줄고 시중 통화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금리 조절 말고 다른 더 강력한 수단도 있나요? 예를 들어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는요? 네, 두 번째 수단은 중앙은행이 직접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걸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쓰는데 이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네.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20년 팬데믹 당시에 미국 연준 같은 곳에서 대규모로 시행했던 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통화량 조절의 어려움과 인플레이션 문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서 세계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죠. 특히 전 세계 거래의 중심인 미국 달러의 경우는 어떤가요? 어떻게 미국 돈이 전 세계의 기준,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요.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좀 안정적인 국제 통화 질서를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당시에 세계 금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압도적인 생산력을 자랑하던 세계 총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이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거죠. 아, 미국이 힘이 셌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금 1온스의 가치를 35달러에 딱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이 달러에 연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금이랑 달러를 묶어놓았던 이 시스템이 영원하진 않았군요. 이 자료를 보면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닉슨 쇼크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지난 100년간 무려 95%나 하락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분석도 제시되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걸까요?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이 분석은 지적합니다. 1971년 금 태환 정지로 달러가 금이라는 어떤 족소에서 풀려나자 미국 정부는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베트남 전쟁 비용 충당이라든지 막대한 박지 지출, 그리고 그 이후 반복된 경제 위기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이 자료에 제시된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추세를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2020년대에는 3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군요. 이런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그 점을 우려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와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달러 발행을 멈추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이것이 달러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시된 그래프는 지난 100년간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뿐 아니라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같은 주요 국가들의 명목화폐, 그러니까 피아트 커런시, 가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하락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1900년 금의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현재 달러는 1, 파운드는 0.5, 엔은 0.03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와, 반면에 금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치를 인정받는 걸까요? 그냥 흔한 돌멩이랑 뭐가 다르길래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왜 아직도 그렇게 많은 금을 쌓아두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금이 수천 년간 가치의 저장고 역할을 해온 데에는 이 자료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총량이 유한하죠. 지금까지 채굴된 양이랑 앞으로 채굴 가능한 양을 다 합쳐도 올림픽 규격 수영장 몇 개 치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둘째는 높은 생산 비용입니다. 땅속에서 금을 캐내고 정련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요. 쉽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셋째, 필요할 때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입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금은 인류 역사 속에서 꾸준히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금의 속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하는 수단, 즉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통화나 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외환 보유고 자산을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고요.
이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미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제 대국들이 여전히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이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자료가 금을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명목 화폐와 달리 이런 실물 자산이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들의 행동은 이런 관점을 일부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돈의 정의에서 시작해서 은행 시스템, 인플레이션의 원인, 달러의 역사, 그리고 금의 역할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분석을 접하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을 아주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의 진짜 가치는 그 지폐에 적힐 숫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 즉 구매력에 있다. 구매력. 네.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은 이자라는 존재 때문에 구조적으로 통화량을 계속 늘려가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즉 돈의 구매력 하락을 유발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당신이 가진 현금, 즉 돈은 거의 100% 확률로 그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100%요? 네, 거의 100%라고 주장하죠. 셋째, 반면에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희소성, 생산 비용, 환금성 같은 특징들 덕분에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키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명목화폐, 즉 현금을 단순히 보유하기보다는 금이나 혹은 우량 기업의 주식처럼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거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실물 자산 또는 생산 자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당신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석이었습니다.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덕분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돈과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훨씬 더 깊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단순한 물물 교환에서 시작된 돈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과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가치가 왜 계속 변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통합 팽창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필요로 한다면 과연 우리의 저축과 소득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시스템이나 보완적인 장치는 없을까요? 혹은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자산의 구매력을 효과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지혜와 전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당신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심층 탐구까지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